눌렀고 지금 꺼져가지고 여기서 끊겼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고 있었죠. 자, 자, 두 번째 평가 절상. 자기 나라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 동화를 평가 절상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당시 미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무역 흑자 상대였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절대 평가 절상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한번 보세요. 평가 절상이라는 거는 자,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얘 평가 절상하기 전에는 1달러에 100엔을 줘야지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평가 절상이 되고 나면은 평가 절상이 되고 나면은 1달러에 50엔만 주면은 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평가 절상이 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1달러에 100엔이었던 게 1달러에 50엔으로 엔화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일본 상품이 미국에 팔릴 때는 가격이 2배가 돼요. 그치? 왜?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엔짜리를 사려면 1달러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100엔짜리를 사려면 2달러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는 일본 상품의 가격이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본 상품이 미국의 가격이 2배로 상승해요. 자, 그러면은 미국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가격이 2배로 하락하게 되겠죠. 환율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왜?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리고 일본 상품은 비싸져가지고 수입을 많이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이렇게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되겠죠. 일본의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수출은 줄어들고, 그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 물건을 많이 수입을 안 한다는 거는 일본에서 미국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 근데 이제 미국의 물건은 일본에서 싸지니까 많이 수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가 돼버리니까 자국 화폐를 평가 절상하는 게 무역의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지.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다른 나라, 독일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브레턴우드 체제에서 달러화 평가 절하는 안 돼, 규정상. 그렇다고 다른 나라 평가 절상시키는 것도 안 돼. 왜? 다른 나라 그 평가 절상의 주체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자, 이어갑니다. 이 상황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통화가 평가 절상이 되지 않아.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자, 평가 절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늘어났어. 투기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일종의 도박 같은 그런 투자가 되겠죠. 그쵸? 자, 왜 평가 절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었대. 왠지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절상을 안 하고 버티는 그 상황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는 언젠가 평가 절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독일의 마르크화라던가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했어. 이게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0,000달러를 가지고 있어. 내가 10,0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곧 엔화가 평가 절상 될 거래. 그런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엔화 환율이 1대 100에서 1대 50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10,000달러를요. 엔화에 투자하는 게 평가 절상될 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왜? 지금 현재 1대 100이면은 달러 대 그 엔화가 1대 100이면은 이걸 엔화로 바꿔두면은 내가 몇 엔이 되냐면은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엔. 근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엔화가 평가 절상이 됐어. 그래서 요 상황 1달러에 엔화가 50엔이 되는 1대 50이라는 환율이 됐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00엔을 다시 뭘로 바꾸면 다시 달러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2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되면 나는 기존에 10,000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평가절상되고 나서 엔화로 받고 다시 달러로 바꿨더니 20,000달러가 된 거야. 돈이 2배로 복사가 된 거야. 이런 게 특이죠, 그쵸? 자, 이렇게 환율 변동을 이용해서 돈을 환차익을 벌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평가절상될 마르크화랑 엔화를 사두자라고 많이 이제 투기를 하려고 많이 이제 사려고 했던 거야. 그게 투기적 수요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환율의 압력은 결국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 나라들은, 각 나라들은 보유한 달러화를요. 자, 그럼 이 달러화 어떻게 될지 몰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금태환 업무를 못 해주는데 더 많이 바꾸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바꿔주기 힘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가절하는 안 돼. 평가절상시키자니까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 변동 압력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러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치가 떨어질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금으로 바꿔놓자 해서 금으로 바꾸기 원하니까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준 업무를 그거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1971년에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닉슨 쇼크라고 여긴 얘기를 했어. 닉슨 쇼크를 시행했어. 단호하게. 그래서 그러면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게 금태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금환 보니제였죠. 그쵸? 이제 그거를 한 게 무너졌으니까 브레턴 우즈 체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가 되겠네요. 자, 3문단의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3문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이 적자 상태가 계속 쭉 유지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다. 그래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되고 그렇게 풀린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미국 중앙은행에 가서 금을 바꿔가게 돼요. 그치?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꿔줄 금이 점점 줄어드니까 금태환 업무를 금으로 바꿔주는 35달러의 1온스를 바꿔주는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첫 번째 달러화를 평가절하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 잘못됐네요. 얘는 달러가 아니라 여타국의 통화 평가절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달러화를 가치를 낮추는 거는 이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규정상 불가능해요. 원칙상. 그렇다면은 여타국의 통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방법인데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그 환율을 하락시켜서 여타국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게 평가절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해요. 왜? 아까 전에 설명했죠. 자기네들 무역이익이 줄어드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평가절하가 안 돼요. 이 체제 하에선. 그럼 평가절상 될 수밖에 없네 하는 전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의 마르크화라던가 당시 이제 대미 무역의 흑자를 기록하던 독일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 벌 것 같아. 그래서 투기 수요가 증가해서 자, 각국의 금 수요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돼서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게 되죠. 이게 뭐냐? 닉슨 쇼크고 닉슨 쇼크를 단행하게 되고 브레턴 우즈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죠. 자, 4문단. 그러나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왜? 그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뭔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은요. 자,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하락하는 상황을 규모의 경제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보통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생산 비용이 작아져서 이익이 극대화가 된다는 그게 규모의 경제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의 상황에서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기축통화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가 있으면 자, 우리가 그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 돈들을 교환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여러 나라 돈을 바꾸는 여러 나라가 이제 경제의 어떤 경제에 세계 경제에 참여를 하게 될 때 기축통화가 기축통화가 없을 때보다는 노력과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떤 거? 자, 보세요. A, B, C, D, E 5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나라의 돈이 기축통화가 된다 치면은 A를 기준으로 얘네가 각각 교환되는 비율을 알면은 자, A 기준 C, A 기준에서 D, A와 E 이 관계만 정해 놓으면은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50엔이다. 50엔, 자, 1달러에 100엔이고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엔화랑 엔화랑 엔화가 2개가 됐네. 자, 엔화랑 원화를 바꿀 때 비율도 그러면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렇게만 그럼 기축통화인 A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4가지만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노력이 훨씬 적게 들죠. 근데 자, 기축이 되는 기축통화가 없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A와 B를 교환하는 거, A와 C를 교환하는 거, A와 D를 교환하는 거, A와 E를 교환하는 거, 그럼 B와 C를 교환하는 거, B와 D를 교환하는 거, B와 E를 교환하는 거, C와 D를 교환하는 거, C와 E를 교환하는 거, D와 E를 교환하는 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훨씬 더 노력이랑 비용이랑 여러 가지 기타 뭐 시간 이런 것들 자원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기축통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국가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축통화가 있을 때 노력과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거를 여기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배경 지식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지문이었어. 자,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 기축통화. 그러니까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너졌어도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을 가질 수가 생긴다. 요거죠, 요거. 그쵸? 근데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문단의 내용은요.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다. 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는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에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달러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설명은 끝났고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